다들 도쿠가와 마쿠 하면 쇄국 정책으로 꽁꽁 닫힌 사회를 생각하죠. 외국인 출입도 안 되고 일본인도 못 나가는 암흑기였다고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완전 반전이에요. 도쿠가와 마쿠는 오히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도시들이 생겨났죠. 상인 계급이 급부상하고 지금의 한류 같은 우키요 문화가 꽃을 피웠어요. 이게 어떻게 쇄국 정책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사실 쇄국 정책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다이묘들이 자신의 영지, 한을 다스리는 공건 제도였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승리하며 세운 마쿠였으니까요. 이 마쿠 덕분에 센고쿠 시대의 길고 긴 내전이 끝났다는 사실. 오히려 엄격한 계급 시스템으로 사회를 조직해 혼란을 막았죠. 명목상으로는 천황 중심의 제국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쇼군에게 있었고요. 에도, 지금의 도쿄, 위 에도성에서 강력한 통치를 펼쳤답니다. 하지만 1853년 서양 세력의 개항 요구와 함께 바쿠마스 시대로 접어들어요. 결국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마쿠는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일본 제국이 세워지죠. 도쿠가와 마쿠의 충성파들은 보신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하코다테 전투에서 패배하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도쿠가와 마쿠 생각보다 훨씬 다이내믹하죠?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으니 의심할 여지도 없고요. 근데 사실은요, 명나라의 이야기는 1644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이 이자성 반란군에게 함락된 건 맞아요. 하지만 명나라 황실의 잔존 세력들은 남쪽으로 도망쳐 나라를 이어갔어요. 이들을 남명이라고 부르는데 무려 1662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베이징 함락 후 무려 18년 동안이나 더 버틴 거죠. 이거 완전 반전 아니에요? 다들 1644년이 끝인 줄 알았는데.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는 군인 계급을 위해 엄격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죠. 그의 상비군은 100만 명이 넘었고 난징의 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였답니다. 권력 분산을 위해 자식들을 전국에 보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어린 후계자가 숙부의 힘을 줄이려다 정난의 변이 일어났고 결국 영락제가 황위에 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영락제는 베이징을 제2위 수도로 만들고 자금성을 지었죠. 남명 왕조가 무려 18년을 더 버텼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멸망이라고 하면 그 순간 완전히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역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길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명나라 멸망 연도를 말할 때 꼭 덧붙여주세요. 진짜 끝은 1662년이었어 라고요. 역시 역사는 승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도 중요하네요. 다들 당나라 하면 황금기로만 알고 계시죠? 번영과 평화의 시대 맞아요. 하지만 숨겨진 반전이 있다는 거. 일단 당나라가 쭉 이어진 줄 아셨죠? 근데 사실은요, 중간에 잠시 끊겼답니다. 그것도 누가 끊었냐? 바로 황제가 아닌 황후가. 측천무, 즉 오쩌텐 황후가 잠시 자기 왕조를 세웠어요.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였다는 사실, 이거 완전 반전이죠? 그리고 안정의 상징이었던 당나라가 사실은 반란으로 몸살을 앓았어요. 그중 가장 큰 게 안사의 난인데 나라를 완전히 뒤흔들었죠. 이 반란 이후 중앙정부의 힘이 팍 약해졌답니다. 그전엔 과거제로 뽑은 똑똑이들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하지만 반란 후엔 절도사라는 지역 군벌들이 득세했어요. 이들은 황제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세력을 키웠답니다. 결국 이런 혼란이 쌓여서 농민 반란까지 터지게 되죠. 인구가 엄청 줄고 사람들이 살 곳을 잃고 떠돌았어요. 모두가 가난해지고 결국 당나라는 그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어때요? 황금기 뒤에 이런 그림자가 있었다니 신기하죠? 역사는 항상 밝고 아름다운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역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런 숨겨진 이야기도 재미있네요. 다음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반전을 들고 올지 기대해주세요. 다들 윈필드 스콧 하면 늙은 수탉 같은 별명을 떠올리시죠? 교과서에서 슬쩍 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은요, 스콧 장군에겐 올드 퍼스 앤드 페더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건 너무 격식을 차린다는 의미였지 늙은 수탉과는 거리가 멀죠. 또 다른 별명은 그랜드 올드맨 오브 더 아미였답니다. 오랜 기간 봉직했기 때문에 붙은 존경의 의미였어요. 그는 1841년부터 1861년까지 무려 20년간 미 육군 총사령관이었죠. 심지어 미영전쟁, 멕시코 미국 전쟁, 그리고 남북전쟁 초반까지 겪은 베테랑이에요. 늙은 수탉이라는 어감이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다고요. 심지어 변호사 훈련까지 받았던 인재였답니다. 1812년 전쟁에서는 퀘스턴 하이츠와 포트 조지 전투에 참여하며 승진했어요. 10회와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지만 런디스 레인 전투에서 심하게 부상당했죠. 1830년대에는 블랙호크 전쟁을 협상으로 끝내고 체로키족 강제 이주를 감독했어요. 그는 영국과의 전쟁을 막는데도 일조했답니다. 외교에도 능했던 거죠. 1852년 대선에선 휘그당 후보로 나섰지만 프랭클린 피어스에게 패배했어요. 군인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아쉬움이 남았네요. 그의 별명은 격식과 오랜 봉사를 뜻하는 것이었지 놀림거리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역사 덕후라면 이런 오해는 바로잡아야죠. 다음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를 파헤쳐볼까요? 역시 역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 다들 산업혁명하면 증기기관 외치잖아요. 근데 사실 옷 만드는 기계가 세상을 바꾼 시작이었대요. 여러분, 방직기 발명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 반전이에요. 파워룸, 즉 동력 직조기는 훨씬 전부터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드먼드 카트라이트가 최초라고 알고 있죠. 그는 1785년에 특허를 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더 오래됐다는 사실. 그의 발명은 자동 직조의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카트라이트의 초기 기계는 솔직히 좀 어설펐다고 해요. 그래도 공장 기반 생산의 초석을 다졌다는 건 인정.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기계로 발전했죠. 이 기계들이 유럽과 북미 전역에 널리 퍼지면서 섬유 산업이 확 바뀌었답니다. 옛날엔 실 엮는 게 엄청난 기술이었잖아요. 이 파워룸 덕분에 숙련된 직공 없이도 옷을 대량 생산하게 된 거죠. 실제로 파워룸은 산업혁명의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옷 만드는 걸 넘어 사회 전체를 바꾼 기계랄까? 직조 자동화가 대규모 공장 시대를 열었으니 대단하죠. 그러니 다음번에 산업혁명 이야기할 땐 파워룸을 외쳐보세요. 친구들이 그게 뭔데? 할 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라지만 때론 우리가 진실을 찾아야죠. 파워룸 생각보다 훨씬 힙한 발명품이었답니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레이건이 장벽을 허무시오 외치자마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줄 아는 거죠. 완전 드라마 같은 장면이죠. 근데 사실은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많답니다. 1987년 6월 12일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해요. 고르바초프 씨, 이 장벽을 허무시오. 이 한마디가 유명해졌죠. 바로 다음날 뉴욕타임스 일면에 레이건의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돼요. 마치 레이건의 한마디에 장벽이 바로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건 1989년 11월 9일 연설하고 2년도 더 뒤의 일이에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마치 마법처럼 바로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레이건의 연설문 초안에는 그 유명한 문구가 없었어요. 작성자 피터 로빈슨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답니다. 그 당시 백악관과 국무부 일부에서는 소련을 자극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레이건은 그 문구를 고집했고 결국 역사에 남을 명언이 되었죠. 존 F. 케네디의 1963년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연설과 함께 회자될 만큼요. 장벽은 1961년부터 서베를린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냉전 시대의 상징이었죠. 분단과 갈등의 아픈 역사. 레이건의 연설은 그 장벽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었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었다는 사실. 역사는 이렇게 한 장면만 뚝 떼어놓고 보면 오해하기 쉽답니다. 사실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였죠. 역시 역사는 짧은 문장 하나로 요약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네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떠났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그는 서쪽으로 가는 항로를 찾으려 했어요. 그 당시 유럽은 아시아의 향신료와 보물에 엄청나게 집착했거든요. 육로가 너무 힘들어서 바닷길을 뚫고 싶었던 거죠. 마르코 폴로의 아시아 탐험기가 콜럼버스에게 큰 영감을 줬대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자기가 도착한 곳이 인도라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랍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려 4번이 대장정을 했죠.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를 탐험했어요. 이게 바로 신세계가 유럽에 알려진 계기가 됩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열었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화가 시작됐어요. 생물학적 교환과 대서양 횡단 무역도 이때부터 활발해졌고요. 이 모든 사건이 근대 시대의 시작으로 여겨진대요.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과도 마주쳤답니다. 하지만 그는 신대륙이 새로운 대륙이라는 걸 끝내 몰랐어요. 콜럼버스 사후 1년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 아메리카로 명명됩니다. 이거 완전 반전이죠. 콜럼버스가 발견한 건 인도가 아니었다니. 그는 단지 서쪽으로 가는 항로를 찾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다들 스페인 독감 하면 스페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요,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 때문에 스페인이 발원지라는 오해가 생겼을 뿐이에요. 최초의 의심 사례는 1918년 3월 미국 캔자스에서 보고됐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도 4월에 추가 사례가 기록됐죠. 그럼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게 된 걸까요? 당시 1차 세계대전 중이라 참전국들은 사기 유지를 위해 소식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는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스페인에서 독감이 대유행하는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이거 완전 반전이죠? 역사는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니까요. 이 독감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감염시켰어요. 사망자는 최소 1700만 명에서 최대 1억 명까지 추정됩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 중 하나죠. 흥미롭게도 이 독감은 젊은 성인들에게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노약자가 취약한데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어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 아니라 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달린 건가요? 스페인 독감 이름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역시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있죠? 까마귀 가면에 흑사병 의사 다들 멋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이분들 진짜 의사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거 아셨나요? 17세기 유럽 흑사병이 돌 때 도시에 고용된 의사들이었죠.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게 하려고 월급까지 줬답니다. 문제는 이분들 정식 의사나 외과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실력 없는 의사, 아니면 갓 시작한 초보 의사들이 대부분이었죠.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경험주의자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진짜 제대로 된 일반 기업에는 따로 있었다고요. 흑사병 의사들은 사망자 수나 감염자 수를 기록하는 역할이 더 컸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통계 담당 공무원에 가까웠죠. 일부는 특별 치료나 가짜 치료로 추가 요금을 뜯어내기도 했대요. 그들의 등장은 오히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까마귀 가면은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실제 착용 여부는 지역마다 달랐어요. 새 부리 안에는 향기로운 허브를 넣어 악취를 막으려 했죠. 당시엔 전염병이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믿었거든요. 새 부리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려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흑사병 의사는 영웅이라기보단 도시의 공포스러운 행정원에 가까웠네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우리가 알던 멋진 이미지는 좀 다르네요.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들로 가득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사적 진실로 찾아올게요. 다들 술탄 술레이만 2세를 그냥저냥한 만년 술탄으로만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요? 완전 오해입니다. 사실 그는 오스만 제국을 살려낸 숨은 영웅이었어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1687년 술레이만 2세는 군사 반란으로 억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국은 신성동맹 전쟁으로 풍전 등화의 위기였죠. 하지만 그는 위대한 재상 파즐 무스타파 파샤와 함께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1690년 그들은 잃었던 요충지 베오그라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승리는 단순히 영토만 되찾는 게 아니었어요. 오스만 제국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는 재정개혁과 군사개혁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는 사실. 그는 무능한 술탄이 아니라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진정한 리더였던 거죠. 베오그라드 탈환은 오스만 제국에게 엄청난 사기 진작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동맹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의 개혁 노력 덕분에 오스만 제국은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만년 술탄이라고 비웃었지만 사실 그는 숨겨진 개혁 군주였던 거죠. 그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이뤄낸 업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오스만 제국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니 이제부터 술레이만 2세는 숨겨진 개혁가로 기억해주세요.